새벽 3시 대기업 CEO가 회사 건물에서 들은 아기 울음소리. 그 소리를 따라간 곳에서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뭐, 뭐 하는 겁니까? 아기가 1시간 넘게 울고 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아서. 낡은 청소복을 입은 여성이 CEO의 딸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 아이가 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답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 사람 모두 깊은 상실의 아픔을 안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 후 CEO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제 회사가 그 일에 연관되어 있었어요. 과연 이들의 운명적 만남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43살이고요. JS그룹이라는 회사의 CEO로 일하고 있어요. 아내 소영이를 출산 중에 잃고 지금은 생후 몇 개월 된 딸 지민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로서 정말 무능했어요. 딸이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 제게 어느 날 밤 운명을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3시 회사에서 들린 아기 울음소리를 따라갔을 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저와 지민이 그리고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실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관한 저희의 실화입니다. 새벽 3시 서울 강남구 JS그룹 본사 건물에는 대부분의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7층 CEO실에서는 여전히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43세의 이준호가 넓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밤늘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깊은 피로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석 달 전 아내 소영을 잃은 후로 집은 더 이상 그에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또 못 갔구나. 준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소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배는 임신 8개월째로 불러 있었죠. 소영아,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가면 소영이 직접 골라준 소파가 있고 그녀가 심은 화분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함께 꾸몄던 아기 방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준호는 복도로 나섰습니다. 회사에서 밤을 보내는 일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집보다 이곳이 더 편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소영의 흔적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응애, 응애.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또 환청인가? 요즘 그는 종종 딸 지민이의 울음소리 환청을 들었어요. 베이비시터에게 맡겨둔 딸이 걱정되어서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응애, 응애.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어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환청이 아니었어요. 뭐지? 준호는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울음소리는 24층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직장맘 케어센터였어요. 소영이 생전에 직접 기획하고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여직원들을 위해 수유실과 휴게실, 작은 놀이방까지 갖춘 곳이었죠. 여기서 울음소리가 문 앞에 선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바닥에 앉아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고무줄로 대충 묶여 있었어요.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였습니다. 지민이? 그것은 바로 준호의 딸이었어요. 그 여성은 조심스럽게 옷깃을 열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민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여성은 깜짝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품에 안긴 아기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옷을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여성의 이름표를 보니 박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야간 청소 담당자였어요. 제 딸한테 뭐라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준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혼자 딸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한 당황함이 모두 섞여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수연의 다음 말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기가 1시간 넘게 울고 있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아서 저는 그냥 달래주려고. 준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딸을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나왔어요. 하지만 베이비시터가 응급 상황으로 갑자기 나가게 되어 회사 직원에게 부탁했었습니다. 정확히 누구에게 부탁했는지, 그 사람이 정말 아기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기가 너무 많이 울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주려고 했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수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 자신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단지 울고 있는 아기를 보니 자동으로 몸이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어요. 지민이는 수연의 품에서만 울음을 멈추고 평온해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울기만 했는데 이렇게 평온한 모습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당신에게 아이가 있습니까? 준호가 수연을 자세히 보며 물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아기를 다루는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능숙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준호도 느낄 수 있었어요. 있었다는 과거형. 그 의미를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상실의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연결감이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분노는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깊은 혼란이 그를 감쌌습니다. 미안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아니에요. 당연하시죠.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누군가 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다면.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밤은 더욱 깊어갔어요. 두 사람은 그 작은 방에서 각자의 상처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조용히 잠든 작은 생명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 돌봐드릴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기가 저와 있을 때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상한 부탁인 건 알지만. 준호는 수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민이가 정말 평온해 보였어요. 당신은 어떤 분이신지 더 알 수 있을까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2살이고요. 6개월 전에 6개월 된 아들을 잃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료사고였어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생계를 위해서요. 소송도 해봤지만 결국 져서 빚만 남았어요. 수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이 아기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제 현우를 보는 것 같아서. 준호는 깊이 생각했어요. 지민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고 수연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은 만남이었어요. 혹시 정말 괜찮으시다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지민이를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정당한 급여를 드리고요.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민이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고, 저도 혼자서는 도저히. 준호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인사팀 차장 김동우를 불렀어요. 박수연이라는 청소 직원을 당분간 업무에서 제외시키세요. 하지만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고요. 네, 무슨 일인지.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김동우는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평소 직원 개개인의 이름까지 기억하지 않던 준호가 갑자기 말단 청소 직원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것도 이상했고 업무 제외와 동시에 급여 지급을 지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CEO의 명령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준호와 수연 그리고 지민이의 특별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몰랐어요. 이 만남이 앞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요. 수연은 그날부터 지민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기는 정말 그녀와 있을 때만 편안해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처럼요. 그리고 준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되었고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수연이 있으면 지민이가 안정되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어느 저녁 지민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수연을 바라보며 준호가 말했어요. 지민이가 이렇게 평온한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아이들은 느끼는 것 같아요. 마음을요. 수연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지민이가 저를 엄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고마움과 동시에 묘한 죄책감도 느껴졌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상실의 아픔을 겪은 두 사람과 어린 생명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이 지민이를 돌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회사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연이 지민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 분유를 먹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민이가 이렇게 잘 먹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수연은 지민이를 품에 안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모성애가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알아보더라고요.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민이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인사팀에 수연의 개인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받아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2019년 수연은 서울시립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아들 현우의 죽음이 의료진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했어요. 이럴 수가.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서울시립병원이 현재 JS그룹의 의료 파트너사 중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소송 과정에서 수연이 겪었던 일들이 파일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비를 감당할 수 없어 국선 변호인을 선택했지만 제대로 된 변론을 받지 못했고 병원 측에서는 오히려 그녀를 무고죄로 역고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당시 소송을 무마시키기 위해 JS그룹의 법무팀이 은밀히 개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시립병원은 JS그룹으로부터 대규모 의료장비 납품 계약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의료과실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미지 타격으로 계약이 무산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파일에는 더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수연은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막대한 소송 비용만 떠안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준호는 파일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어요. 자신의 회사가 그녀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어요. 지민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 준호 씨. 지민이가 깨어서 수연은 준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멈췄어요.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호는 급하게 파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책상 위에 몇 장의 서류를 봤어요. 혹시 제 개인정보를 조사하신 건가요? 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연 씨, 그게 왜요? 저를 믿을 수 없어서요? 수연의 눈에 상처받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지민이를 더 꽉 안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호기심으로 제 과거를 파헤치신 건가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너무 충격적이고 숨기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앉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이 필요한 일인가요? 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에요. 조사할 게 뭐가 있다고. 수연 씨, 제발 들어보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수연은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당신의 아들 현우에 대해 알고 있어요.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2019년에 서울시립병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소송건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런 걸 조사하신 건가요?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마치 상처받은 아이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건가요? 제 회사가, JS그룹이 그 일에 연관되어 있었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민이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서울시립병원과 저희 회사 사이에 큰 계약이 있었고 소송이 문제가 되자 저희 법무팀이 개입해서. 준호는 말을 멈췄어요. 차마 끝까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이 죽은 것도 제가 정의를 찾지 못한 것도 모두 당신 회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연 씨, 당신들이 제 현우를 2번 죽인 거네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수연 앞에 엎드렸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수연이 비웃었어요. CEO가 자기 회사 일을 몰랐다고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봤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허탈감이 복잡하게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책임진다고 해서 제 아들이 돌아오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제가 잃은 시간들이 돌아오나요? 제가 받은 상처들이 사라지나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잘해주신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동정이에요? 수연이 일어섰어요. 지민이를 준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가겠어요. 수연 씨, 제발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수연이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준호가 뒤따라 일어섰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문이 닫혔어요. 준호는 지민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응애. 아기는 수연을 찾는 듯 울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지민이는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여러 명 바꿔봐도 소용없었어요. 준호는 회의도 취소하고 하루 종일 지민이를 돌봤지만 아기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심각해요. 베이비시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아기가 계속 토하고 있어요. 분유도 안 먹고 혹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수연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연 씨, 저 준호예요. 지민이가 많이 아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속 토하고 밥도 안 먹고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수연의 목소리가 망설였어요. 저는 이미 그곳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수연 씨, 제발요. 지민이는 당신이 필요해요. 안 돼요.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뿐이에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수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10분 후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병원에 계세요? 1시간 후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수연과 준호가 다시 만났어요. 수연은 서둘러 온 듯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지민이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지민아. 수연이 아기에게 다가가자 신기하게도 지민이가 눈을 떴어요. 수연이 아기를 안는 순간 지민이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역시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의사는 지민이의 상태를 검사한 후 말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하네요. 즉시 수액을 공급해야 해요. 하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지민이가 수액을 맞는 동안 수연은 줄곧 아기 곁에서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수연 씨, 돌아와 주세요. 안 돼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당신 회사가 제 아들을 죽였는데. 수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너무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지민이가 안정되면 저는 가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준호는 그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것도요. 지민이가 잠든 후 수연은 조용히 병실을 나섰어요. 준호가 뒤따라 나왔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수연은 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수연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수연이 병원을 떠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지민이는 수연과 함께한 그 몇 시간 동안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그녀가 떠난 후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밥을 거부하고 밤새 울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상태였어요.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투자계약 해지 통보서, 이사회 긴급 소집 공문, 그리고 언론사들의 압박 공문까지 모든 것이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사장님과 박수연 씨의 관계에 대한 기사가 내일 보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 제보한 건가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재혁 상무였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인터넷에 기사가 떴어요. 준호는 급하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JS그룹 CEO 이준호, 청소부 여직원과 동거 의혹. 기사와 함께 공개된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가 수연을 부축해서 구급차에 태우는 모습, 병원에서 그녀를 간병하는 모습, 그리고 회사 휴게실에서 함께 지민이를 돌보는 모습까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미행하며 찍은 것처럼 완벽한 앵글의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대체 뭐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JS그룹 본사 앞에는 새벽부터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방송사 중계 차량들이 줄을 서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이준호 회장님, 청소부 여직원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회사 경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7층 CEO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항해, 이사회 멤버들의 긴급 소집 요청, 그리고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까지. 오후에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는 경영진 전체가 들어왔어요. 재혁, 김태준 전무, 그리고 다른 임원들까지. 사장님,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재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주가가 벌써 5%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태준이 덧붙였어요.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사장님의 경영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준호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움츠러들었어요.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재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박수연 씨가 즉시 사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일체 접촉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시고. 잠깐요. 준호가 일어섰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장님, 지금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닙니다.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민이를 안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민이가 계속 울어서. 수연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회의실의 차가운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들어온 거야? 재혁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재혁 씨. 준호가 막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당신 때문에 회사가 이 난리인 거 알아? 재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회사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민이를 더욱 꽉 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재혁 씨, 그만하세요. 준호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태준도 일어섰어요. 이 여자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있어요. 그때 수연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지민이를 준호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제가 나가겠어요. 수연 씨, 괜찮아요.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애초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준호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수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수연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지민이 잘 키우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수연이 회의실을 나섰어요. 준호가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재혁이 막았습니다. 사장님,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준호는 지민이를 안은 채 무력하게 서 있었어요.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애. 아기는 수연을 찾는 듯 울었어요. 준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민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민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베이비시터를 여러 명 바꿔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준호는 회의도 취소하고 하루 종일 지민이를 돌봤지만 아기는 점점 약해져 갔어요. 사장님, 정말 심각해요. 베이비시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아기가 계속 토하고 있어요. 분유도 안 먹고 혹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적인 준호는 직접 수연의 집을 찾아갔어요. 인천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수연 씨, 저 준호예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수연이 나타났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말랐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민이가 정말 위험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속 토하고 밥도 안 먹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요. 수연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수연 씨, 제발요. 지민이는 당신이 필요해요. 안 돼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수연이 문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막았습니다. 수연 씨, 저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요. 네. 회사도, 지위도,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민이는 포기할 수 없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당신도 포기할 수 없어요. 수연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당신이 받은 상처, 당신이 잃은 것들 모두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돌릴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베이비시터였습니다. 사장님, 지민이가 의식을 잃었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연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지민이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 어디예요? 수연 씨, 빨리 말해요. 수연이 급하게 옷을 챙겼어요. 준호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민이는 응급실에 있었어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준호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수연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지민이는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은 유리창 너머로 지민이를 바라봤어요. 작은 몸에 여러 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든 거네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준호가 말했어요.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제가 무능해서. 두 사람은 그렇게 지민이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서로 말없이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아기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지민이가 눈을 떴어요. 수연이 아기의 손을 잡는 순간 지민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수연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 아기를 사랑하고 있는지를요. 지민이가 눈을 뜬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이 작은 생명을 향한 사랑이 모든 상처와 분노를 압도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이 아기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지민이는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듯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수연은 놀라 준호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심이에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민이도 당신을 엄마로 생각하고 있고
저도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을 바꾸겠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과 지민이만 있으면 돼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지민이가 태어난 후 준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하실 건가요? 재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렇게 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죠? 상관없어요. 준호의 답은 확고했어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JS그룹 본사 1층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방송사 생중계 카메라들이 설치되었고 온라인에서는 실시간으로 수만 명이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단상에 올라서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내려놓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S그룹 CEO 이준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박수연 씨와 저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은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준호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 혼자 딸을 키우는 어려움, 그리고 수연과의 만남까지. 제 딸 지민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로서 무능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배어나기 시작했어요. 딸이 우는 이유도 몰랐고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제 딸을 박수연 씨가 구해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민이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강당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연 씨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춰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2019년 박수연 씨는 6개월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병원 측 의료진의 진단 실수와 부주의한 처치로 인해서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그분은 정의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우리 JS그룹이 그 소송을 무마시켰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어머니의 정의로운 싸움을 짓밟았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박수연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정의마저 잃어야 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수연 씨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우리 JS그룹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박수연 씨는 제가 한 일을 알고도 제 딸을 구해주셨어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딸을 목숨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CEO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겠어요.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박수연 씨께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딸 지민이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수연 씨 사랑합니다. 그 순간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가 준호를 향해 있었지만 그는 오직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작은 원룸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화면 속의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준호의 공개 사과와 고백 이후 여론은 급격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수연을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준 여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연은 마침내 결심했어요. 그녀는 JS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27층 CEO실 문을 두드리자 준호가 나왔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 지민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을 찾고 있어요. 준호가 답했어요. 저도 지민이가 보고 싶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당신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랜 침묵이 흘렸습니다. 수연 씨, 정말 돌아와 주실 건가요? 조건이 있어요. 수연이 말했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요. 물론이에요. 준호가 즉시 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해요. 저도 아직 무서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6개월 후 서울의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오후였어요. 마포의 작은 동네 문화센터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엄마 교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강의실에서 6명의 젊은 엄마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 아기들과 함께 산토끼 노래를 불러볼까요? 교실 앞에 있는 여성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문화센터를 나서는 수연의 앞에 익숙한 검은색 차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청바지와 니트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기저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품에는 지민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 지민아. 수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지민이는 수연을 보자마자 팔을 벌리며 웃었습니다. 이제 10개월이 된 지민이는 예전보다 훨씬 커졌고 통통한 볼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건강한 아기로 자라나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려고 해요. 준호가 말했어요. 가실 수 있을까요?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1시간 정도 달린 후 작은 언덕 위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이곳이 어딘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소영 씨가, 네, 아내가 여기 잠들어 있어요. 언덕 중턱의 조용한 곳에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아담한 묘비가 서 있었어요. 묘비 앞에는 신선한 꽃들이 놓여 있었고 작은 사진 한 장이 정성스럽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소영아, 준호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지민이 데리고 왔어.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어 했던 분도 함께 왔어. 수연은 소영의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여성이 있었기에 지금의 지민이가 있고 지금의 자신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이 조용히 인사했어요. 저는 박수연이에요. 지민이를 정말 사랑해요. 수연 씨,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가족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수연은 지민이를 아는 채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예요. 지민이는 당신이 필요하고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수연은 지민이를 내려다봤어요. 아기는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지민아, 수연이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엄마가 되어줘도 될까? 지민이는 대답하는 듯 더욱 크게 웃었어요. 네, 좋아요. 수연이 마침내 답했어요. 가족이 되어요.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수연은 계속해서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했고 준호는 작은 사회적 기업을 차려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는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났어요. 1년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어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흰 드레스 대신 수수한 한복을 입었고 준호는 전통 한복으로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지민이는 작은 한복을 입고 수연의 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수연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때로는 상실이 새로운 만남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깊은 아픔이 더 깊은 사랑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수연과 준호, 그리고 지민이의 이야기는 그런 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신분의 차이도, 과거의 상처도, 세상의 편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운명적 사랑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준호와 수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나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희망의 빛이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었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과거의 상처도, 세상의 편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 있는 고백과 진심 어린 사과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